한편 조조군은 채모와 장윤도 죽고 10만 개의 화살도 날렸으니 사기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순유가 채와 채중 형제를 스파이로 보내자 조언하죠. 채와 채중 형제는 채모의 동생들로 최근 채모가 조조에게 참수당했으니 사람들은 그들이 조조를 원망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 틈을 노리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그들을 은밀히 불러 상을 내리며 위로해주고 스파이로서 활약한다면 더욱 큰 상을 내리겠다 말하자 그들은 기꺼이 수락하죠. 채와 채중은 도망치듯 연기하며 오나라에 투항. 조조가 채모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이고 채씨 일족을 하대하여 투항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주유는 이들이 가족들을 모두 두고 왔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며 스파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주유는 그리하여 그들을 이용하기로 하죠. 고육지게. 하루는 작전 회의 중 황계와 주유가 큰 소리로 다투었습니다. 주유는 화가 나 군법을 어기는 황계를 죽이라 명령하였고 주변 장수들이 말려 죽이지는 않았지만 곤장 100대라는 큰 벌을 내리게 되죠. 살이 다 터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황계는 죽기 직전까지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러자 장수들 사이에서는 주유가 부당하게 벌을 내린다며 불만을 갖기 시작했고 채중 채화 형제는 그 장수들을 떠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황계를 중심으로 감택, 감령이 조조에게 항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황계가 조조에게 투항하겠다 편지를 쓰자 처음에 조조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중 채화 형제가 보낸 편지에 황계가 진짜로 죽을 때까지 곤장을 맞았다고 하자 조조는 황계의 투항을 믿기로 하죠. 한편 장가는 스파이로 지내고 있다가 결국 주유에게 걸렸습니다. 주유는 저번에 네가 내 편지를 갖고 조조에게 일러주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라고 말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었죠. 하지만 감옥을 지키는 병사는 얼마 없었고 장가는 틈을 보고 도망갑니다. 장가는 서둘러 조조의 진영으로 도망가던 중 산중에 못생긴 선비를 만나죠. 그 못생긴 선비의 정체가 바로 봉추, 방통이었습니다. 장가는 방통을 보자 스파이로서 임무는 실패했지만 방통을 조조에게 데려간다면 공을 인정해 줄 것 같아 방통에게 함께 가자고 하죠. 마침 방통도 누구를 섬길까 고민하던 중이라며 장가를 믿고 조조 밑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조조는 방통을 보자 매우 반갑게 맞이해주고 방통의 조언을 듣기로 하죠. 방통이 조조의 군사들을 보자 대부분 북부 사람이어서 풍토병에 시달리고 배멀미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조조가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묻자 쇠사슬로 배를 묶으면 흔들림이 없어지니 배멀미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하죠. 조조는 그의 조언대로 쇠사슬로 배를 묶었습니다. 그 후 방통은 오나라에는 지금 주유의 독선적인 행동으로 불만을 가진 자가 많으니 자신이 직접 오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겠다 말하고 배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죠. 방통이 배를 타려고 하자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조조는 속여도 난 못 속인다 라며 방통을 붙잡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서서였죠. 사실 방통은 제갈량이 보낸 첩자로 화공을 쓰기 위해 조조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쇠사슬로 배를 모두 묶게 하는 데 성공한 방통은 도망가려고 했으나 서서가 눈치채고 잡았던 것. 하지만 서서는 어차피 조조를 위해 계책을 내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여기 있으면 전쟁통에 죽을 수도 있으니 이곳을 탈출할 방법을 알려달라 부탁하죠. 그러자 방통은 계책을 알려주고 떠납니다. 며칠 뒤 서량의 마든과 한수가 허도를 공격한다는 소문이 나자 조조는 누가 가서 허도를 지키라 명령하고 서서는 자신이 지키겠다며 허도로 달려가죠. 모든 배를 쇠사슬로 묶은 조조는 이제 오나라로 진격합니다. 그러자 정욱은 배멀미는 해결했으나 화공에 당하면 모두 당할 수 있다고 하자 조조는 지금은 서북풍 바람이 불고 있으니 걱정 없다며 진격하죠. 조조군의 선봉은 초촉과 장남이라는 장수가 맡았으나 한당과 주태에게 사망했습니다. 첫 전투를 승리한 오나라의 장수들은 매우 좋아하며 사기가 상승했지만 오직 주유만이 걱정하고 있죠. 결국 주유는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됩니다. 노숙이 그 사실을 제갈량에게 알려주자 제갈량은 주유가 왜 쓰러졌는지 눈치챕니다. 주유가 쓰러진 이유는 바람. 화공을 쓰려면 동남풍이 불어야 하는데 지금은 서북풍이 불고 있으니 화공을 할 수가 없었죠. 제갈량은 팔문 둔갑술이라는 도술을 배워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니 제사를 지내겠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주유는 제갈량이 도술까지 쓴다는 사실에 제사가 끝나면 무조건 제갈량을 죽이라 명령하죠. 제갈량은 제단을 쌓고 7일 동안 기도를 하였고 정말로 동남풍이 불었습니다. 동남풍이 불자마자 주유는 병사를 보내 제갈량을 죽이라 시켰으나 이미 도망갔죠. 제갈량은 조언을 은밀히 불러 마중 나오게 했던 것. 한편 투항 준비를 하고 있는 황계. 황계는 감령, 감택과 함께 배의 기름과 유황 등 화공을 준비하고 배를 띄웠습니다. 조조는 군량과 무기를 싣고 온 배치고는 가볍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이미 늦었죠. 황계의 배가 조조군의 배에 부딪히자 불은 순식간에 배를 덮쳤고 쇠사슬로 묶여있던 조조의 배는 모조리 불타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타죽거나 불을 피해 강으로 뛰어들어 익사하죠. 겨우 수영하여 강가로 도망간 병사와 장수들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송권의 부하들에게 모조리 사망했습니다. 조조는 서둘러 작은 배에 올라타 강가로 도망쳤고 100명도 안 되는 병사들과 함께 남군성으로 도망갔죠. 주유는 도망가는 조조를 발견했으나 일부러 죽이지 않고 보내버립니다. 만약에 오나라 장수들이 조조를 죽인다면 조조의 후계자가 오나라를 가장 먼저 공격할 것을 예상했던 것이죠. 일부러 유비 쪽으로 보내 유비군이 조조를 죽이게 하여 조조의 후계자가 유비를 먼저 공격하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유비의 진영에 도착한 제갈량, 서둘러 장수들에게 병사들을 주고 출진시킵니다. 조운, 장비, 유봉, 미방, 미축 등에게 병사를 주고 조조가 도망가는 길목마다 매복하다가 덮치라고 명령하죠. 그러자 관우가 왜 자신은 출진시키지 않냐고 묻자 제갈량은 관우는 조조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봐줄 것이니 출진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관우는 알량과 문추를 죽임으로써 은혜는 모두 갚았다. 내가 조조를 죽이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각서를 쓸 것이다. 만약에 군사가 알려준 곳에 조조가 오지 않으면 군사도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까지 말하자 제갈량은 관우에게 병사를 주고 화령도에 배치합니다. 사실 제갈량은 이번에 조조가 죽지 않을 운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문을 보니 조조의 별이 아직도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리하여 관우가 조조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게 일부러 보낸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어느 정도 도망가자 크게 웃으며 말합니다. 주유와 제갈량 둘 다 별거 아니었다. 이곳에 병사를 배치했으면 나를 쉽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자마자 조운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장류와 서왕이 나서서 겨우 막아서고 조조는 서둘러 도망가죠. 어느 정도 도망가자 조조는 또 크게 웃으며 이곳에 병사를 배치했으면 나를 잡았을 텐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번에는 장비가 나타났습니다. 조조는 또 한 번 목숨 걸고 도망가죠. 조조는 도망가다가 화용도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관우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한 조조. 조조는 관우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고 관우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관우는 알량과 문추를 죽임으로써 빚은 모두 갚았다고 말하자 조조는 오관 참육장은 안 갚았잖아. 그 말을 들은 관우는 이제 모든 빚을 다 갚았다며 조조 일행을 보내주죠. 조조는 무사히 남군성으로 도망갔습니다. 적벽 대전에서 엄청나게 큰 패배를 하게 된 조조. 만약 곽가만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큰 패배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죠. 유비 진영에서는 모두 공을 세웠다며 연회를 열려고 하는데 관우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제갈량의 말대로 조조는 화영도를 지나갔으나 차마 죽일 수 없었다고 말하죠. 제갈량은 군법에 따라 관우를 죽이려고 하자 유비가 나서서 말립니다. 군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큰 공을 세울 것이니 공을 못 세우면 그때 죽여도 늦지 않는다며 부탁하죠. 그리하여 제갈량은 관우를 살려줍니다. 조조는 남군성은 조인, 이릉성은 조홍, 양양성을 하우돈, 합비성을 장료에게 맡기고 허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조인에게 두루마리를 하나 남겼는데 혹시나 위급할 때 열어 확인하라고 하죠. 유비, 송권은 적벽에서 큰 승리를 했으니 형주를 노리려고 합니다. 형주를 갖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남군성을 차지해야 하죠. 유비군이 남군성 인근에서 병력을 모으자 주유가 찾아옵니다. 주유는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것은 오나라의 병사들의 희생이 크니 남군성을 우리에게 넘기시죠. 그러자 제갈량은 당연히 오나라가 차지해야지요. 하지만 오나라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도와주려고 병력을 모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주유는 매우 화를 냈습니다. 도움 없이도 남군성을 차지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30일 안에 차지하지 못하면 그때 유비군이 남군성을 공격해도 상관없다고 약속하죠. 주유는 5만의 군사를 이끌고 남군성으로 출진했습니다. 주유의 군사가 몰려오자 우금은 500기의 정예 병사들을 이끌고 장흠과 붙죠. 그러자 장흠은 갑자기 도망가고 우금이 뒤를 쫓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주유의 군사들이 우금을 포위하자 조이는 우금을 살리기 위해 1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출진하죠. 조이는 전장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며 우금의 부대를 모두 살려냈습니다. 주유는 생각보다 조인이 강한 모습을 보이자 먼저 이릉성을 공략하기로 하죠. 감령에게 2000명의 병사를 주어 조홍이 지키고 있는 이릉성을 공격하도록 하자 조홍은 성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쉽게 이릉성을 차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조홍의 계책이었죠. 성에 감령의 부대를 모두 가두고 성을 포위했습니다. 게다가 조인의 병사들이 몰려오자 주유는 감령을 구하기 위해 이릉성으로 출진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조홍과 조인이 포위되고 결국 남군성으로 후퇴합니다. 허무하게 빼앗긴 이릉성. 조인은 위기에 처하자 조조가 남겨준 두루마리를 열게 됩니다. 주유의 진영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기가 한껏 오르자 이번에는 남군성으로 출진하죠. 남군성에 도착하니 조인과 조홍의 병사들이 남군성에서 나와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남문성의 성문을 닫지도 않고 모든 병사들이 도망갔죠. 조인과 조홍이 정신없이 도망가다 보니 성문을 닫지도 않고 도망갔다고 생각한 주유는 남군성에 입성하는데
그때 성벽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때 주유는 어깨에 화살이 맞는 중상을 입게 되죠. 군의관은 어깨뼈에 화살이 박혀 있어 끌과 정을 사용해 외과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화살촉을 뽑아내긴 했지만 독이 묻어 있어 당분간은 화를 내지 말고 회복에 힘을 써야 한다고 하죠. 주유가 막사에서 나오지 않고 요양하고 있자 우금은 일주일 동안 매일 주유 진영에 찾아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주유는 화를 못 참고 출진했지만 피를 토하고 쓰러지게 되죠. 그러자 주유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조이는 전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주유가 죽었다는 것은 가짜뉴스로 병사들을 매복시켜 조인이 끌고 온 병사들을 무찔렀습니다. 승리한 주유군은 남군성으로 향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을 먼저 차지한 것은 조온이었죠. 주유와 조인이 병력을 소비하여 싸우는 동안 제갈량과 약속했던 30일이 지나버렸고 병력이 빠진 틈에 조온이 차지했던 것. 주유는 지칠 대로 지쳤으니 남군성을 다음에 차지하고 일단 양양성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양양성 또한 관우가, 형주성은 장비가 차지하고 있었죠.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자 조온이 남군성을 차지하자마자 남군성이 위험하니 원군을 보내달라는 가짜 서신을 작성하였고 조인의 도장을 찍어 양양성과 형주성으로 보낸 것이죠. 양양성과 형주성의 병사들이 빠지자 그때 관우와 장비가 성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조인과 주유가 실컷 싸우는 동안 어부지리로 성을 차지한 유비군을 보자 화가 난 주유는 상처가 터지며 쓰러지죠. 노숙은 주유에게 쉬라고 하고 유비를 찾아갑니다. 노숙은 유비와 제갈량을 만나 형주를 왜 빼앗냐 묻자 제갈량은 형주는 유표의 아들인 유기의 땅이지 왜 오나라에게 줘야 하냐고 오히려 큰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노숙은 적벽대전에서 오나라의 젊은 병사들의 희생이 컸는데 우리는 아무런 이득도 없는 것입니까? 그러자 제갈량은 최근 유기가 병에 걸려 몸 상태가 좋지 못해 곧 죽을 것 같으니 그때 형주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노숙은 일단 그 약속이라도 받고 난 후 오나라로 돌아오죠. 갑자기 성을 3개나 차지한 유비, 제갈량은 형주의 마씨오상을 데려오자고 추천하죠. 마씨오상이란 마씨성을 가진 5 형제들로 모두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일 뛰어난 것은 넷째인 마량으로 흰 눈썹이 특징이죠. 그리고 막내의 이름은 마속으로 훗날 제갈량이 후계자로 만들려고 할 정도로 뛰어난 임재입니다. 그리하여 유비는 제갈량의 추천으로 마량과 마속을 등용하죠. 마량은 먼저 유기를 형주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형주에는 옛 유표의 신하들이 많으니 유기가 형주를 정식으로 차지할 수 있게 자사로 청거하여 자사 자리를 받아내었고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형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형남 4군을 모두 차지해야 한다고 하죠. 형남 4군이란 영릉, 계양, 장사, 무릉으로 그곳은 최근 전쟁이 없어 병력과 물자가 풍부하죠. 그리하여 유비는 유기와 관우를 형주에 남기고 1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제일 먼저 영릉으로 출진합니다. 영릉은 유도가 지배하고 있던 땅으로 유비가 쳐들어오자 형도형을 선봉으로 출진시킵니다. 형도형은 형남 4군 안에서는 나름 이름난 장수로 커다란 도끼를 자유자재로 휘둘렀다고 하죠. 형도형은 장비와 붙게 되는데 몇 탑 싸우지도 못하고 달아납니다. 형도형은 달아나던 중 제갈량이 심어놓은 매복을 뚫었지만 결국 조은에게 생포당하게 되죠. 그는 용장이라는 칭호에 어울리지 않게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유도의 아들 유현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면 살려준다고 약속하죠. 형도형을 풀어줄 테니 밤에 성문을 열어주라고 하자 형도형은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제갈량은 그를 풀어주고 영릉성으로 돌아왔죠. 그러자 유도는 어떻게 살아왔냐고 물었고 형도형은 일부러 잡혔다며 허풍을 떨었습니다. 제갈량이 자신을 믿고 밤에 올 것이니 그때 기습 공격하자 계략을 내게 되고 밤이 되었죠. 밤이 되자 영릉성을 열어주고 장비가 이끄는 부대는 영릉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병사들이 튀어나오자 장비는 도망가게 되죠. 형도형과 유현이 장비를 잡기 위해 쫓아오자 조은이 기다렸다는 듯이 형도형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현을 사로잡았죠. 유비는 영릉은 언제든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닌 마음을 얻기 위해 유현을 사로잡은 것이죠. 유도는 항복하고 유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도를 영릉태수로 그대로 다스리게 해주죠. 그 다음은 계양성. 그곳은 조범이 다스리고 있는 땅으로 이번에는 조은이 선봉장으로 나섰습니다. 조범은 자신의 부하인 포룡과 진흥을 보내 조은과 붙게 했으나 그들은 상대가 되지 못하였죠. 결국 그들은 후퇴하고 조범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항복하게 됩니다. 조범은 조은을 환대히 맞이하고 연회를 열었습니다. 조은과 조범은 술을 마시며 같은 조씨이니 의형제를 맺자고 하였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미녀 번씨를 불러 조은의 술시중을 들게 합니다. 조은이 이 미녀가 누구냐고 묻자 자신의 형수라고 하죠. 그의 조은이 어떻게 형수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냐며 화를 내자 조범은 형수님은 형님과 사별한 지 3년이 되었고
재혼을 하라고 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재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란 남편과 같은 성을 가진 조씨여야 하고 문무를 겸비해야 하며 명망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그 세 가지 조건에 조은이 딱 맞는 것 같아 소개해준 것이라고 하자 조은은 화를 내며 조범을 때립니다. 조범은 열받아 포용과 진흥을 시켜 기습 공격을 시도했지만 조은은 그들을 가볍게 쓰러뜨리죠. 조은이 계양성을 차지하자 유비는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범이 울며 조은에게 맞았던 일을 얘기하자 유비는 혼인하는 게 어떻냐고 권유했으나 조은은 끝까지 거부하죠. 조은이 거부한 이유는 형수되는 사람과 결혼하면 손가락질 받을 것이고 번씨의 절개를 깨뜨리는 일이며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유비의 정치를 망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를 듣자 유비는 조은은 진정한 무인이라며 칭찬하죠. 유비 일행의 다음 목표는 금선이 지배하고 있는 무릉성. 이번에는 장비가 나섭니다. 유비의 병사가 쳐들어오자 금선의 진영에서 공지라는 자가 항복해야 한다 조언하죠. 그러자 금선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려고 하느냐며 공지를 죽이라고 했지만 주변에서 말려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금선은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장비와 싸웠으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퇴각하여 무릉성으로 돌아왔는데 무릉성은 이미 공지가 차지하고 있었고 금선을 죽이고 유비에게 투항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영릉과 괴양, 무릉을 차지한 유비 일행. 그러자 관우는 조은과 장비가 활약하자 자신도 공을 세우고 싶다고 요청하여 선봉장으로 나서게 됩니다. 장사태수 한현이라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함부로 착취하고 여자와 술을 좋아하는 탐관오리라 걱정할 것은 없지만 장사에는 뛰어난 장수가 둘이나 있었죠. 황충과 위연. 황충은 늙은 노장이지만 매우 뛰어난 장수로 특히 활솜씨가 매우 좋았다고 하죠. 게다가 장사 사람들에게는 명망 높은 장군이었습니다. 위연은 일전에 유종 밑에 있다가 유비를 위해 반란을 일으켜 채모와 싸우고 난 후 장사로 도망쳐 한현의 부하가 되었죠. 그는 병법과 통솔력이 뛰어나 관우, 장비 못지않은 장수였습니다. 제갈량은 병사 6,000명을 주고 장사를 공격하라고 했지만 관우는 매우 오만하여 단 500명의 병사만 데리고 출진하죠. 관우가 도착하자 황충이 나섰고 둘은 일기토를 하였습니다. 둘의 실력이 워낙 비슷하여 300합이 넘게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황충의 늙은 말이 쓰러졌습니다. 관우는 이때 황충을 죽일 수 있었지만 말 때문에 이기기 싫다며 황충을 살려보내죠. 다음 날 황충은 또 한 번 관우랑 일기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황충이 갑자기 후퇴했죠. 관우가 황충을 따라가자 황충은 빈 화살을 2번 튕기며 위협했고 세 번째 진짜 화살을 쏴 관우의 투구를 맞췄습니다. 관우는 황충이 언제든 자신을 마칠 수 있었지만 어제 살려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마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후퇴하죠. 황충이 본진으로 돌아오자 한현은 황충을 포박합니다. 황충이 관우에게 화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내통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황충에게 처형 명령이 떨어지고 죽음을 기다리는데 그때 위연이 황충을 구하고 한현을 죽였습니다. 위연은 탐관오래인 한현을 죽이고 평소 유비와 황충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죠. 위연은 한현의 목을 들고 투항했고 유비는 쉽게 장사를 차지했습니다. 유비는 위연을 부하로 맞이하려는데 갑자기 제갈량이 그는 반골의 상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언제든 배신할 수 있으니 받으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러자 유비는 자신에게 항복해온 장수를 받아주지 않으면 다음에는 아무도 항복해오지 않을 거라며 제갈량을 설득하고 위연을 받아줍니다. 황충은 한현을 이렇게 죽인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병이 걸렸다는 핑계로 집에서 나오지 않고 근신하자 유비는 직접 그를 찾아갑니다. 황충은 유비가 간곡히 부탁하자 그를 따르기로 하죠. 4개의 군을 추가로 차지한 유비는 7개의 성을 갖게 됩니다. 1차 합비전투. 유비가 4군을 차지하는 동안 오나라의 송건은 합비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합비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로 이곳이 뚫리면 오나라는 언제든 북쪽으로 진출할 수 있고 반대로 합비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남쪽으로 기습적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 조조와 송건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요충지죠. 젊은 군주인 송건은 처음으로 직접 10만의 군대를 이끌고 출진합니다. 이 당시 합비는 장료, 악진, 이전이 몇천 명의 병사로 지키고 있는 상태였으며 송건은 30일 동안 열심히 합비성을 공격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송건과 노숙이 어떻게 공략해야 하나 고심하고 있는데 장료가 보낸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오나라 병사들은 팔이 떼냐 목이 떼냐 갈 거면 성주의를 맴돌지 말고 빨리 가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팔이 모기로 비유하자 화가 난 송건은 군을 이끌고 출격하죠. 그러자 장료도 병사를 데리고 출격합니다. 송건이 이끄는 부대에서는 태사자가 나와 장료와 싸웠고 둘은 80합을 넘게 싸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악진을 이끌고 나온 병사들은 송건을 공격했고 송건은 도망가기 바빴죠.
송건을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송겸이 나타나 악진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이전이 쏜 화살에 맞고 사망하게 되죠. 또 패배한 송건. 그런데 태사자가 좋은 계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투에 합비성으로 자신의 부하 2명을 스파이로 들어가게 했는데 밤이 되면 그들이 불을 지르고 배신자가 있다고 소리를 지르며 성문을 열어주기로 약속했다고 하죠. 그리하여 태사자는 야밤에 5,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합비성 밖에서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한편 장류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자만하지 않고 야간 순찰을 철저히 시키고 있죠. 그때 갑자기 성 안에서 불이 나고 몇 명의 사람이 배신자가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장료는 침착하게 소수 인원이 그런다는 것을 눈치채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참수한다고 명령하자 금세 2명의 스파이를 붙잡았습니다. 장료는 이들을 신문하고 태사자의 계획을 알게 되죠. 그리하여 장료는 일부러 한쪽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태사자가 병사를 이끌고 성문으로 들어오자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왔죠. 결국 태사자의 온몸에 화살이 박히며 전사하게 됩니다. 태사자를 잃은 송건은 합비를 포기하고 일단 후퇴하죠. 한편 유계가 결국 병으로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자 이때 노숙이 찾아왔죠. 그는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었습니다. 일전에 약속한 대로 유계가 죽으면 형주를 오나라에게 준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온 것이었죠. 그러자 제갈량은 장례식에서까지 이런 대화를 해야 하냐? 라며 뻔뻔하게 나왔지만 노숙은 이번에는 그냥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유비는 당장이라도 형주를 주고 싶지만 형주를 주면 자신들이 갈 곳이 없으니 서촉을 차지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노숙은 할 수 없이 증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죠. 증서의 내용은 형주는 오나라의 것이며 유비가 잠시 빌린 것이다. 서촉 지역을 차지하면 형주를 바로 돌려주겠다. 노숙이 그 증서를 가지고 돌아오자 주유는 노숙은 너무 사람이 좋아서 탈이다 라고 말하며 유비는 형주를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계책을 내게 됩니다. 송건의 여동생인 손상향과 유비를 결혼시키기로 하고 유비를 오나라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리하여 유비를 인질로 붙잡고 형주와 교환하자는 계책.